레거시 웹서비스 길들이기를 발표하게 된 최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토스트 클라우드에서 콘솔과 홈페이지를 개발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빌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는 8년차 풀스택 웹 개발자입니다. 저는 풀스택 개발자라는 키워드로 발표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흔히들 풀스택 개발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요. 네, IT 잡부, IT계 팔방미인,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모두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 등등 이런 게 있는데, 풀스택 개발자라는 단어를 개발자 커뮤니티나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부정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깊이가 없고 얇게 안다는 이미지가 강한 것 같은데요. 어쩌다 이런 이미지가 굳혀진 걸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웹 개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서비스가 일반적이었다 보니까 모두가 풀스택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풀스택이라는 말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웹페이지를 그리는 UI부터 비즈니스 로직까지 모든 로직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돔 변경 정도만 했던 가벼운 그런 작업만 했었던 프론트 기술이 이제 급변했어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웹페이지와 관련된 모든 걸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서버 쪽도 REST API가 유행하면서 화면을 만드는 렌더링 기술보다는 데이터 쪽에 집중하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각 영역의 기술이 심화되면서 둘 다 깊이 있게 자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결국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를 구분하는 게 효율적인데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게 레거시 서비스인데 덩치가 크다 보니 한 번에 뚝딱 하고 나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서버 개발자 입장에서는 프론트 쪽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작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갈피도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이야기는요, 이 커져버린 레거시 웹 서비스라는 괴물을 길들이는 이야기입니다. 일체형 서비스를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로 나누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 드릴 거고요. 이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용이 레거시 웹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표가 진행되면서 이 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면 좀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서버 개발자의 레거시 웹 서비스 길들이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 서비스가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준비 작업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본격적인 분리 작업에 대해서 5꼭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간 운영을 해보고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거시 웹 서비스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좀 진부할 수 있지만 MVC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할게요. 브라우저에서 요청이 오면은 그걸 컨트롤러가 받아서 데이터가 필요하면은 DB나 API를 통해서 받아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한 다음에 JSP나 프리마커 같은 템플릿 엔진을 이용해서 HTML을 만듭니다. 이걸 이제 서버에서 만들기 때문에 서버 렌더링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HTML을 브라우저에 응답을 해주면서 이 요청 자체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또 다른 페이지를 보고 싶으면 링크를 또 클릭을 하고요. 방금과 같은 작업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페이지를 내려줍니다. 이럴 때 페이지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멀티페이지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방식은 서비스의 크기가 작을 때는 딱히 문제될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웹 UI가 복잡해집니다. 기능이 계속 추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화면 구성에 필요한 데이터 양과 종류도 많아지고요. 사용해야 되는 API 종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버에서 페이지 하나 렌더링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서버 렌더링 한번 할 때마다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멀티페이지 방식이다 보니 액션 하나하나가 새로 고침인 경우가 많습니다. 링크 하나 클릭을 해도 새로 고침을 하고요. 데이터 변경을 하더라도 새로 고침을 하고 아무튼 새로 고침을 합니다.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캐시도 이것저것 붙여봤는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개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자바스크립트 로직이 스파게티 코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팀의 언어 숙련도 비중이에요. 사실 다 자바 개발자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솔직히 잘 못해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코드에 체계와 규칙이 없고요. 코드 리뷰를 하더라도 팀원들끼리 서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서로가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코드가 더러워지고요. 이제는 모두가 만지기 싫어하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코드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 페이지는 무거워지고 서스테이닝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SPA, 즉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SPA가 무엇일까요? 웹페이지 구현에 필요한 모든 정적 리소스를 최초 한번 다운받고 이후에 필요한 데이터는 그때그때 비동기로 받아서 화면을 만드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의 페이지만 존재하고 페이지 전환 및 구성을 다 자바스크립트로만 구현을 하기 때문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멀티페이지 방식과 싱글 페이지 방식의 차이점을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 지금 파란색 영역이 페이지가 새로 전환되었을 때 반복이 되는 구간입니다. 멀티페이지 쪽을 보시면은 이게 서버 렌더링을 하다 보니까 페이지 전체를 받아와야 하는 반면에 싱글 페이지 쪽은 데이터만 받아와서 변환해주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SPA의 장점은 초기 한 번만 리소스를 받아온 다음부터는 페이지 전환이 매우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단점이라면은 페이지가 하나만 있다 보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SPA 언제 쓰면 좋을까요? 일단 UI 구성이 복잡하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웹페이지이거나 페이지 내에 정적인 요소보다 동적인 요소가 많거나 아니면 검색 엔진 최적화가 필요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로그인을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런 페이지들인 경우에 SPA를 적용하면 좋은데요. 지금 이 세 가지 모두가 딱 저희 서비스에 해당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SPA를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가장 중요한 작업인 설득을 해야 됐어요. 회사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먼저 동료 개발자들을 설득을 합니다.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SPA를 적용했더니 이거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다행인 거는 이제 팀원들이 이미 유지보수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제 개발자들은 다 설득을 했고 기획자들과 사업팀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분들은 페이지가 잘 동작되는 것에 관심이지 프론트와 백엔드가 나뉘는 것에 그닥 관심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끌릴 만한 먹이를 던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분리 작업을 할 때 어차피 프론트 로직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UI, UX 개편하자. 이런 식으로 협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이를 물었고요. 이제 동료들도 설득이 끝났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나누기 위해서 어떤 준비 작업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한 거는 프론트 프레임워크를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SPA를 적용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론트 프레임워크는 앵귤러, 리액트, 뷰제이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너무도 유명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뭐가 제일 좋은지에 대한 논의를 한창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개발자 커뮤니티 가서 뭐가 제일 좋아요 하면은 지금도 계속 물고 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수많은 프레임워크들을 제치고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로 이 세 가지들은 사실 뭘 써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온 지 이제 꽤나 시간도 지났고 해서 안정성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더 좋다는 것보다는 어떤 게 우리 조직에 더 잘 맞을지를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특징을 가볍게 훑어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 앵귤러는 웹 개발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갖췄다 보니까 이제 사용법을 익히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러닝 커브가 좀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리액트는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고 리액트 진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리액트는 프레임워크가 아니고 라이브러리다. 그 얘기인즉슨
이걸 프레임워크처럼 사용을 하려면은 리액트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도구들을 연결을 해서 써야 된다. 근데 그 도구들을 선택하는 거는 개발자의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유도가 있어서 자바스크립트 전문가들이 좀 더 리액트를 선호하는 경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Vue.js는 웹 개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색을 갖춘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기도 쉽고요. 빠르게 페이지를 뚝딱 만들어내기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팀의 상황을 볼게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팀 개발자 사실 다 자바 개발자고요. 프론트 개발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디자이너 그리고 퍼블리셔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한 거는 Vue.js로 정했습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러닝 커브가 좀 될 수 있으면 낮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퍼블리셔에게 마크업 결과물을 통짜 HTML로 저희가 제공을 받아요. 근데 이제 Vue.js에서는 싱글 파일 컴포넌트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걸 컴포넌트 단위로 잘게 쪼개가지고 마크업을 구분지어서 볼 수 있어서 그게 좀 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Vue.js로 정하고 저희 팀 내에서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Vue.js 자체는 배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가이드도 잘 돼 있고 튜토리얼도 잘 돼 있는 편이어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사실 이제 Vue.js 사용법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거는 자바스크립트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서버 개발만 주로 하던 사람들한테 이제 최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여주면은 가장 많은 컬처 쇼크를 안겨주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한창 이제 Vue.js 스터디를 하다가 동료 중 한 분이 Vue.js 문법 이렇게 신기한 게 많이 생겼냐, 뭐 임포트랑 익스포트도 있고 뭐 점 3개 달린 문법도 있고 이런다 하는데 사실 그거는 Vue.js 문법이 아니거든요. 이거 이제 EX6에 들어가는 새로운 문법이고, 그만큼 EX6 문법은 프론트 프레임워크에 밀접하게 사용돼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데요. 다행히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구글링해서 한 10분 정도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허들이 웹팩이었는데요. 프론트 프레임워크 처음 도입할 때 최대의 허들 중에 하나입니다. 팀 내에 이거 해봤던 사람이 없으면 정말 이게 막연하고 두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안타깝게도 지름길이 없어요. 서비스의 성격이 다들 다양하기 때문에 최적의 빌드를 하려면은 웹팩의 다양한 설정들과 로더들의 특색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웹팩 관련돼서는 그 서버 개발자분들은 메이븐 처음 공부했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그냥 차분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분리 작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의 분리 작업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5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가장 먼저 프로젝트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일체형 서비스일 때는 웹 리소스, 즉 HTML을 그리는 뭐 JSP 파일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 CSS 이런 파일들 모두 자바 프로젝트 내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빌드도 그냥 스프링 코드만 빌드를 하면 됐었는데요. 이제 스프링부트랑 Vue.js를 둘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 이게 고민이 정말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링을 좀 해봤는데, 그걸 해보니까 나온 게 스프링부트 Vue.js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름부터가 그냥 이거 쓰면 딱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니 스프링부트와 Vue.js를 메이븐으로 한 번에 빌드하도록 도와주는 샘플 프로젝트예요. 말 그대로 샘플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따라하면은 그냥 한 번에 메이븐으로 빌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참고하기로 하고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소스 코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이제 각각 폴더를 나눠가지고 뭐 백엔드 쪽에는 스프링부트 코드를 다 집어넣고, 그리고 프론트엔드 폴더에는 Vue.js 코드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빌드 프로세스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를 빌드를 하고요. 노드.js로 빌드를 하게 되면은 디스트 폴더에 그 결과물이 떨어지죠. 그 결과물을 스프링부트의 그 리소시스 폴더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백엔드 쪽을 이제 빌드를 하면은 실행 가능한 자루 파일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하면은 기존 방식처럼 하나의 프로젝트로 소스 코드를 관리할 수 있고 빌드 배포 또한 한 큐에 끝나게 됩니다. 네, 적용을 시켜보니까 잘 동작을 하더라고요. 좀 여기서 생략한 부분인데 사실 컨트롤러 단에 뭔가 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있긴 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고 나서 응답 요청 플로우를 보시면은 먼저 이제 브라우저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은 웹서버, 뭐 저희는 이제 엔진엑스를 쓰고 있는데 웹서버에서는 그냥 이 요청을 바이패스로 톰캣에다가 보내고 있어요. 보내면은 그걸 받아서 index.html을 응답을 해주고요. 그 다음 다른 리소스 요청이 와도 그런 것도 다 모두 바이패스를 합니다. API 요청도 동일하게 바이패스를 하고 응답을 해줘요. 예. 근데 이 방식에는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모든 요청을 다 와스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스태틱 파일인데도 이걸 와스에서 처리를 해야 되나 라는 좀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리고 UI 변경이 잦은 편인데 매번 백엔드까지 포함해서 빌드 배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용이 머리만 나뉘었고 몸뚱아리는 그대로 하나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전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빌드 배포를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를 완벽하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UI를 위한 요청을 웹서버에서 받아서 처리하게끔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API 요청은 그대로 톰캣에서 처리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웹서버에서 이제 모든 리소스 파일들을 서비스할 수가 있었고요. 와스는 API 요청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이제 백엔드, 프론트엔드 각각 빌드 배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실 변경사항이 프론트엔드 쪽이 많았기 때문에 프론트엔드를 배포하고 싶은데 톰캣을 내려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톰캣을 계속 띄워놓은 상태에서 프론트엔드만 계속 빌드 배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굳이 둘을 섞을 필요 없었다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일체형 서비스를 오래 개발을 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고정관념이 좀 사로잡혔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한 번에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사로잡혔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막상 나눠서 해보시면 좀 더 편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API 호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일체형 서비스에서는 서버 렌더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바로 서버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뭐 API에서 데이터를 받아왔을 때 그거를 이제 자바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뭐 보통 이제 잭슨이나 GSON 같은 뭐 그런 라이브러리 써서 파싱을 하죠. 그다음에 뭐 API가 많아져도 서버 렌더링을 위해서는 다 저렇게 파싱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n개의 VO 클래스를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나눴잖아요. 그럼 이제 서버 렌더링도 아니고 클라이언트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이제 페이지를 그려주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백엔드 역할이 조금 애매한 거예요. 중간에 껴서 프록시 역할만 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VO 클래스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저 굳이 파싱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참 찾아봤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것들 중에 좋은 게 있더라고요. 바로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프록시 서버처럼 API들 앞에서 모든 API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통합하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유행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이랑 역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다른 건 이제 다 필요 없고 일단 API 라우팅 기능만 집중을 할게요. 자, API 게이트웨이 좀 뭐 검색을 해보시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AWS에서도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토스트 클라우드에서도 상품으로 있어요. 그거 외에도 뭐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는 것들도 있어서 커스텀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사용했던 거는 넷플릭스에서 만든 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왜 줄을 썼냐라고 물으신다면 스프링 부트에서 간단한 설정만 추가해도 바로 프록시 서버로 구현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줄을 적용한 샘플 코드가 이렇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코드가 나와요. 일단 폼.xml에 의존성을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 config annotation을 추가합니다. 다음 애플리케이션 YML에 라우팅 설정을 하면은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은 API 개수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간단한 설정 추가한 것만으로 프록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멤버 API라는 그 URL로 요청이 오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API 다시 member.com으로 요청이 가게 돼요. 이런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API를 받을 때 뭐 특별한 헤더 값을 변조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쿼리 파라미터를 뭔가 다른 거를 변조해서 또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줄 필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서블릿 필터나 아니면 인터셉터처럼 이거를 줄 필터를 적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를 적용한 모습입니다. 네, 이제 백엔드는 API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돼요. 그래서 제이슨이 오면 그거를 받아서 뭐 다시 파싱을 할 필요가 없고 바로 그대로 프론트까지 내려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있었던 VO 클래스들을 싸그리 날려버릴 수 있게 되죠. 네, 화면과 관련된 거는 모두 이제 프론트 쪽에만 집중을 시키면 돼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API 게이트웨이를 적용하고 서버 렌더링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불필요한 클래스들 모두 걷어내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렸는데 다들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어요. 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백엔드 구성엘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프론트엔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상태 관리고요. API로 브라우저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모두 이제 프론트 단에서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화면 구성 단순하면은 이게 별 문제될 게 없는데요. 저희가 레거시 서비스가 또 화면이 되게 많이 복잡해요. UI가 의존성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은 저쪽이 또 움직여야 되고 또 저기가 바뀌면은 아래가 또 바뀌어야 되고 아래가 바뀌면 또 저쪽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 통신이나 아니면 이벤트 버스로 이걸 해결을 하기에는 컴포넌트 데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잡성이 너무 증가하게 됩니다. 코딩하기도 너무 힘들어지고요.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서는 이걸 이제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걸 쓰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중앙 집중 관리하고 액션이랑 뮤테이션이라는 함수를 통해서만 그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스테이트가 이제 변경이 되면은 그 스테이트를 바라보고 있던 모든 뷰 컴포넌트들이 다 일괄적으로 화면이 바뀌는 그런 겁니다. 네. 이거 쓰면 이제 컴포넌트 뎁스가 아무리 깊어져도 다 이제 중앙 데이터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 흐름이 한눈에 보이게 돼요. Vue.js에서는 이제 Vuex를 거의 보통 쓰고 있고요. 그리고 리액트 진영에서는 리덕스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태 관리가 적용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컴포넌트가 이제 스테이트만 바라보고 있고요. 스테이트의 값이 변경이 되면은 거기에 일괄적으로 UI가 바뀌게 됩니다. 네, 이제 아까처럼 이게 바뀌면 저게 바뀌고 이런 거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상태값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Vuex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팁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일단 API 호출 횟수를 줄여보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마우스로 이제 연타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키보드로 엔터키를 막 연타 다다다다 한다든지. 근데 그럴 때마다 API 요청이 가지 않고 딱 한 번만 호출됐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로데시에 디바운스라는 함수를 적용을 하면은 여러 번 호출해도 단 한 번만 API가 가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데이터 중에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한 번 받고 변경사항이 거의 없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지사항 같은 데이터 잘 안 바뀌죠. 네. 그런 데이터들은 한번 이제 Vuex에서 가져오면은 그걸 추가로 요청이 있더라도 호출하지 않도록 로직상에서 처리를 해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바로 쓸 수 없는 데이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가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RxJS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 가공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 자바로 치면은 스트림 API라든지 아니면 RX 자바나 아니면 스프링 부트의 리액터 같은 그런 연산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면은 데이터 가공이 좀 더 쉽게 됩니다. 그리고 뷰역스에서 스테이트랑 게터는 컴포넌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호출이 가능한데요. 또 이런 기획도 있어요. 뭐 데이터를 모두 다 읽어와서 한 번에 화면이 뿅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마치 서버 렌더링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라우터에다가 이렇게 뷰역스의 데이터를 접근하게끔 해서 데이터 로딩이 완료된 다음에 화면을 노출하도록 하면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복잡한 UI를 구성하는 페이지에서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깔끔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입니다. 이제 백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 다국어가 이제 문제 남았어요. 근데 다국어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기존의 서버 렌더링 방식에서는 저희가 이제 스프링 MVC를 사용했으니까 스프링 MVC에서 다국어 처리들은 이렇게 했었죠. 스프링 메시지 소스를 사용을 해서 여기 이제 메시지 점 프로퍼티에 그런 문구들을 다 추가를 하고요. JSP 단에서는 저렇게 스프링 메시지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버 렌더링 방식이다 보니까 언어 변경을 하려면은 반드시 새로 고침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클라이언트 렌더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다국어 처리도 프론트 엔드에서 하면 되는데요. 뷰에서는 뷰 i18n이라는 플러그인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 뷰 i18n을 사용을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프로퍼티 파일을 썼는데 이번에는 message.json에다가 JSON 형태로 문구들을 이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뷰 컴포넌트에서는 저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다국어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클라이언트 렌더링이기 때문에 새로 고침이 없어도 바로 언어가 휙휙 하고 바뀌게 돼요. 그러나 이제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토스트 클라우드에서는 저희가 4개 국어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다국어 처리가 필수인데 문구 수정 요청이 되게 잦아요. 그리고 번역 의뢰를 요청을 하면은 이게 한 번에 뿅 하고 다 오는 게 아니고 어떤 거 뭐 중국어가 먼저 오고 아니면 일본어가 뭐 하루 뒤에 오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제 핵심인 게 문구 수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빌드 배포를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구가 올 때마다 이거 빌드 배포를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저희 팀의 해결책은 메시지 서비스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문구를 모두 다 여기다가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로 메시지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국어 메시지를 관리하는 통합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그 동일한 키에 4개 국어를 저장하도록 했고요. 이게 이제 요청 오는 거에 따라서 JSON 포맷으로도 응답이 가능하고 프로퍼티 형태로도 응답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된 최종 모습은 이렇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이제 비동기로 API 이제 호출을 해서 message.json을 받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문구 수정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단에서도 이런 문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역시 이 메시지 서비스에서 API를 받아가서 그거를 적용하게끔 그때는 이제 message.properties를 받아가겠죠. 이런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빌드 배포를 안 하더라도 다국어 메시지를 실시간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다국어 메시지 처리는 한 곳에서 하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포 환경에 따른 이제 설정값 처리가 이제 고민이었는데요. 프론트엔드를 이제 제가 많이 깊게 파보질 않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샘플 코드들 보니 디벨롭먼트나 프로덕션 이런 식으로 구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나 봤더니 디벨롭먼트에는 개발 편의성과 관련된 설정들이 많았어요. 뭐 디버깅이라든지 분석 관련된 추가 기능 그리고
프로덕션 쪽에는 성능과 관련된 설정들이 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배포 환경을 보면은 4개의 좀 환경 설정을 갖고 있거든요. 뭐 팀이나 아니면은 프로젝트마다 다 환경 설정이 제각각이긴 할 텐데 일단 저희가 쓰는 거는 데브, 알파, 베타, 릴리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환경에 따라서 사용되는 도메인 주소도 다르고 환경 변수도 각각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거는 웹팩 설정 파일을 각각 분리했어요. 뭐 webpack.dev.js나 webpack.alpha.js 이런 형태로 다 분리를 해서요. 거기다가 환경별로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define 플러그인 웹팩에서 제공하는 그거를 사용을 해서 환경별로 각각 다른 설정 값을 추가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패키지.json에서 빌드 명령어를 다 환경별로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dev랑 알파는 development처럼 개발 편의성과 디버깅, 분석 관련된 설정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베타랑 릴리즈는 프로덕션, 고성능 관련된 설정을 넣도록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개발 환경은 개발 편의성, 운영 환경은 성능 위주로 설정을 구성하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이제 프로젝트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백엔드와 프론트의 소스 코드나 빌드 배포 방식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 더 좋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백엔드에 API 게이트웨이를 적용하면서 백엔드 쪽에 불필요한 코드를 간단한 설정만으로 걷어낼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론트 쪽에 이제 뷰역스라는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적용하면서 데이터를 한 곳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처리는 메시지 서비스를 만들어서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다국어나 문구를 동적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 배포 환경에 맞는 적절한 설정 값을 주도록 웹팩 설정을 추가하면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의 분리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1년간 운영해본 결과를 성능, 운영, 개발 측면으로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정리를 할게요. 자, 성능 측면입니다. 일단 새로 고침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불필요한 API 호출을 많이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뷰역스로 데이터 상태값을 유지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API 호출 빈도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웹팩으로 빌드 최적화가 이루어져서 비약적으로 웹 리소스 로딩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얘기는 안 드렸지만 이제 모듈 간 의존성 파악이 되게 쉬워져서 성능 최적화하기도 쉬워졌어요. 결론적으로 페이지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빨라졌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운영 측면입니다. 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빌드 배포를 구분할 수 있어서 필요한 모듈만 수정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잦은 프론트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통캣을 다 재구동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메시지 서비스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배포 없이도 문구 수정이 가능해졌다는 건데요. 네, 이로 인해서 배포하는 횟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발 측면에서 바라본 장점입니다. 일단 프론트엔드 쪽을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이전 같으면은 뭐 프로젝트마다 뭐 주먹구구식으로 중구난방한 코딩을 했었다면은 이제 코드에 일관성이 생겼어요. 사실 저희 아직도 자바 개발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잘 짠 건지 잘 모르겠지만 ESLint나 프리티어 같은 도구들이 일관성을 지키게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독성이 많이 증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방식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개발을 지향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팀원들 모두 이제 꺼려하던 미운놀이 같던 그 코드에서 누구나 쉽게 서스테이닝 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신규 문법과 라이브러리들을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게 됐고요. 웹팩 데브 서버를 구동해서 좀 핫 리로딩으로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장할 때마다 바로바로 화면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예, 그게 또 생산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프론트 쪽은 그렇고요. 예, 백엔드 쪽은 데이터에만 이제 집중하게 됐죠. 서버 렌더링이 없다 보니까 정말 데이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백엔드를 이제 API 게이트웨이 용도로 쓰게 되면서 프론트의 모든 API 요청을 인증이나 로깅 관련된 로직에만 신경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서버 투 서버 방식을 위한 이제 중복 코드는 싹 걷어낼 수 있게 되었죠. 자, 이제 다 끝났고요. 네, 마지막으로 풀스택 개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을 이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저는 풀스택 개발자를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게임 캐릭터라고 치면은 능력치를 50대 50으로 설정한 하이브리드 캐릭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도 사실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분리 작업을 하면서 서비스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피고 뭐 개발자뿐만 아니라 뭐 기획자라든지 디자이너들과 여러 직군들이랑 이제 협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조율도 많이 하고요.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풀스택 개발자가 제너럴리스트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들, 이제 프론트 전문가들이나 백엔드 전문가들은 나무의 그 디테일을 보는 게 이제 중요하겠지만 그런 서비스의 전체적인 구상들을 해야 되는 풀스택 개발자들도 회사에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그래서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풀스택 개발자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직군에 대한 고민이 되신다면은 토스트로 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 풀스택 개발자도 뽑고 프론트, 백엔드 개발자 다 지금 뽑고 있거든요. 토스트에 오시면 다양한 직군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발표가 여러분의 코딩에 가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